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 누가 뭐라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주소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그간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신임 카드를 돌연 이제 연기를 했고요, 투표를. 그리고 중앙위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 함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이 현재의 국면을 돌파해가는 전략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정세균 전 대표를 포함한 범친노 진영 일부에서조차도 재신임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 네.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6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본인의 지와 또 네. 혁신안에 대한 통과 부분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늘 안철수 대표가 다 중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추석을 놓고 비주류는 일단 추석 이후에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감이 끝난 뒤에 하자. 그러면 10월 말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면서 사실상 비주류는 핵심안이나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국면을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 시간을 네. 벌어서 문재인 대표는 추석 전에 모든 일을 끝내서 추석 전국에서 본인이 당을 주도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이고자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강 교수님, 네. 그런 어떤 재신임 투표가 됐든 중앙위원회 혁신안 통과가 됐든 간에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당권을 다시 공고히 한다면 그게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권을 공고히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표의 이 소위 정면 돌파의 카드든 아니면 풍전 등의 카드가 됐던 이 카드로 인해서 소위 비노 또는 비주류와 또는 주류가 합의할 수 있겠느냐. 네. 합의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당내외 관측이고 그것의 핵심은 현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로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발휘된 겁니다. 네. 다만 이것의 해법을 소위 주류, 비주류가 달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표 뜻대로 된다고 해서 아마도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중앙위 연기 얘기를 했고 또 재신임 투표에 대한 취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얘기를 한 것 중에 세 가지가 낡은 진보 총선 그리고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대안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와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하고 있는 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제 차기 대선 주자군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이제 다음 총선이 다가오고 이제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층의 어떤 일정 부분 소구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이 된다거나 또는 장외에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총선 전이든 총선 후든 어떤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모두 다 중도층의 굉장히 지지층이 형성될 수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야권에서 대선 주자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있고 박원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3강 구도에서 2강 1중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존재감을
상당히 과시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안철수 대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단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16일 날이 지금 이제 중앙이 혁신한 여부는 이제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또 운명을 가릴 수 있는 또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런 결과들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국면이 좀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없었다면 중앙위원회에 그 혁신안 신임과 본인의 재신임까지를 같이 묶어서 통과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제적 과반수에 과반수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친노가 현재 뭐 당의 의원 비율이라든지 당의 중앙위원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율에서 사실상 그 통제력이 가장 뛰어난 집단으로서 나머지 비주류들은 다 분산돼가 있고 소수 개파로 이렇게 흩어져 있죠. 예. 근데 친노는 뭐 단결력이나 기획력, 통제력이 가장 뛰어난 집단에서 현재 50% 이상을 충분히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위 선거 결과에서 어떤 이견이 나올 거라고는 안 보고요. 네. 중앙위가 이제 통과되었을 때 혁신안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그 당원, 대의원, 당원과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신임을 다시 물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내용을 둘러싸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비주류는 이미 선거 때마다 모바일 투표나 뭐 국민 참여 경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친노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죠. 예. 2012년 그 친노들이 뭐 지난번 2007년 대선 패배 이후에 패족이라고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2012년에 당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네. 들어왔을 때 당권을 차지하고 또 공천권을 차지하고 대선 후보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그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도 또 지금 당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보면 현재 친노가 설계하는 당의 선거 구도로서는 비주류가 어떠한 행태로든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비주류는 보이콧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비율을 놓고 방법론을 놓고 룰을 놓고 싸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주류의 소위 비주류라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그 소속 의원들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상황이라면 나가든지 남아서 숨을 죽이든지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너 남아서 싸우는 것도 있죠. 숨을 꼭 죽이지 않고 네. 남아서 계속 싸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아까 근데 명분이 일단 만약에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간다면 당원들의 또 의견을 묻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렇다고 싸움의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그렇죠.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종걸 의원, 또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 이 셋이 대표 이렇게 다 의견이 다른 건데요. 문재인 네. 대표 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추석 밥상에다가 문재인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입장은 자 이제 당이 평정됐다라는 걸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종걸 의원은 반대입니다. 추석을 지나서까지 끌고 가야 추석 때 이 흔들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 되느냐라는 걸 밥상 위에 올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사실은 네. 여의도 정가에서 1년에 2번 굉장히 중요한 밥상이 추석과 설날 전인데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입장은 명쾌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두 분과 의견이 다르고요. 내가 말한 건 당신의 신임 여부가 아니라 혁신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아무런 감동 없는 이 안으로는 이 당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바꾸어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중앙위의 결과는 대충 예견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즉 이 중앙위의 혁신안과 당대표의 거취를 일치시키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계속된 투쟁이 예견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결국 그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다음 어떤 그 길은 신당 창당 그리고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연스러운 분리 뭐 이런 부분들도 예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천정배 신당도 외곽의 이제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역학 구도가 당내에 문재인 체제가 유지됐을 때
그나마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재인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사실 외부의 신당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미묘한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외국의 이제 어떤 신당 논의는 계속 가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일각의 예상처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신당으로 옮겨가는 것이 섣불리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쪽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비노, 중진계의 의원들이 신당으로 이동해 가게 되면 새누리당 후보는 한 명 나오는 상황에서 야권의 2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있는 천정배 신당 의 어떤 주목도는 다소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네. 독자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 새정치연합 내에 비주류의 어떤 문재인 대표 흔들기에 공격 시도의 도구로서 다시 한번 아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 하면 아마도 비주류가 여기서 이제 문재인 체제가 재심을 받는다.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혁신안이 통과되고 또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평가를 다시 받아서 재심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외곽에 있는 천정배 신당 등 호남의 신당론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표에게 퇴진하지 않으면 이 당 세력들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또는 천정배 의원 자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 존재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호남 민심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아마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기를 시도하는 도구로서 네. 천정배 신당을 비주류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위기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크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주변에 두 가지의 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심력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이고요. 이건 선명성을 강화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심력을 가지자는 거죠. 천정배 신당이나 이런 관련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연대하자는 흐름입니다. 네. 크게 보면 이 지점에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되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이 소위 말한 주류는 이렇게 구심을 강화하고 내연을 강화하는 소위 노무현식 선명성으로 승부받던 승리의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네. 비주류는 연대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는 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에 천정배 신당이 생긴다면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탈당할 가능성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평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구심 강화로 너무 문재인 대표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을 경우 네. 안철수 의원이 갈 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천정배 의원과의 신당 문제도 사실은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요. 야권의 내분이 계속될수록 호남 여론이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형성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이 당의 비주류들이 언제 탈당을 결행하느냐 하는 시점을 던져주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설사 뭐 내가 야권이 두 개로 분열되고 여권이 하나에서 1대1로 싸우더라도 내가 공천을 받느냐, 즉 공천을 받아서 어떤 정당에 공천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네. 떨어지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은 공천 자체에 아예 신인에 밀려서 지역에서 탈락해버린다면 정치에 복귀할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혁신안으로 내어놓은 100% 공천 국민선거인단이라는 것, 즉 300명에서 지역구별로 1000명 사이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뽑는다. 이 부분을 대해서 봤을 때 아마 야권의 대부분의 지역구에 친노가 경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현직이 아닌 부분에는 친노 출신 후보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현역 의원들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총선 전에 무조건 탈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뭐 과거에 탈당해서 성공한 전례가 있다 없다 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혁신안에서 넣는 공천에 따라서 네. 현역 중에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고 내 경쟁자가 친노가 얼마나 강한가. 네.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그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대표를 시작으로 했던 그 새정치연합의 어떤 지금 내분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거치가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전에 토크 콘서트에서도 안 의원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많은
뭐 취재진의 또 관심도 있었는데 어제 그 천정배 의원 그 딸이 둘째 딸이 이제 결혼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여담인데 안철수 의원이 안 왔습니다. 뭐 각 의원들이 많이 왔고 특히 예전에 뭐 천신정이라고 해서 그 정풍운동 주도했던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정동영 전 의원까지도 자리에 왔고 신기남 의원도 왔고 이러면서 많은 그 야권 인사들이 집결하는 그런 자리에 안 의원이 안 왔다. 표면적으로는 지역구 행사 때문에 안 왔다라고 하는데 좀 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와 대립각을 세우는 비주류, 그러니까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든 아니면 이제 비노라고 하든 거기에 어떤 계파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전면에 쓴다기보다는 그렇게 네. 되면 어쨌든 당의 안정성을 해치는 뭐 일종의 해당 행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야권 성향층에 비춰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진정성 있게 이게 지도부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혁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또는 당에게 주고자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 자녀 결혼식에 가지 않은 것은 네. 그렇게 이제 비주류와 자기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주류와도 일정 부분 거리감이 있고 오로지 진정성을 갖고 당의 변화와 혁신과 개혁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에 서 있는 정면으로 권력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읽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각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공세를 당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비주류와 함께 안철수 의원을 묶어서 네. 바라보게 될 경우는 문재인 대표 상당히 고립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 지금 뭐 물들어 있다고 보이는 비노 세력과는 다르게 비주류와는 다르게 안철수 의원 또는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등의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과 함께 내년 총선을 돌파해 나가겠다. 그리고 비주류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미련은 아직 버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느 한쪽에 섰다라고 단정하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고 중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황장수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무성 대표 둘째 사이 마약 파동 예. 거기에 대한 수사가 허술했다. 이게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됐고 집권 여당의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물론 김무성 대표는 딸을 말렸지만 자식이 울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그렇다고 이 진화에 나선 것에 불을 끼얹지는 멈추진 않겠죠. 지금 계속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주 김무성 대표의 이 어떤 입지 그리고 영향력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 장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잔인의 빨치산 의혹이 나타났을 때 그렇다고 뭐 부인을 버리라 말이냐. 네. 이랬는데 그때 뭐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워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의 장인이 빨치산이었다면 한국 같은 때 대통령이 그렇다고 장인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내가 어떤 사상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 그것은 뭐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은 예. 사상은 투명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뭐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문제를 덮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무성 대표의 사의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지금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뭐 주사기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걸 조사를 안 했다. 사의 집에서. 예.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의가 판결을 받는데 김무성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하는 부분 내지 뭐 지금 뭐 야권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혹시 뭐 또 그 조사받지 않은 네.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김 대표와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범죄, 비슷한 범죄에 네. 대한 그 양형 양형 기준보다 기준이 또 낮다라는 나아졌는데 이야기. 검찰이 또 그건-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도 예, 그것은 결국 문제가 김무성 있죠. 네. 대표의 사회적 영향력이 김무성 김무성 대표의 딸의 그 남편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 바로 나서서 본인 저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영향력을 전혀 행사한 바가 없으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여당의 대표이자 앞으로 그 대통령 후보인 사람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사이면 뭐 자식 같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네. 법적인 이 대우가요. 그러면 그 사이가 사전에 15차례나 2년 반간 상습적으로 뭐 히로뽕부터 시작해서 대마, 엑스타시 같은 마약을 했는데, 그걸 알고도 결혼을 허락했을 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내 생각은 뭐였는가를 정확하게 좀 더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좀 미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은요, 빨리 조기에 밝히고, 그다음에 그러고도 미진하면 또 해명하고 하면서 넘어가야 될 문제지, 딸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전에 사이 될 사람이 이 부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나왔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했는데, 그렇다고 뭐 딸이 사랑하겠다는데 딸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결국 옛날에 이전에 그 노무현 후보가 자신의 장인 문제를 그렇게 어떤 가족의 뭐 어떤 이런 문제로서 돌려서 넘어간 거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한다고 해서 네.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급적이면 빨리 밝혀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 교수님도 지금 황 소장님 말씀에 조금 의견을 피력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뭐 비슷하죠. 일단은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했다거나 뭐 그런 환각제를 15차례 정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무혐의처럼, 이렇게 집행유예처럼 이렇게 네. 풀려나는 것들이 맞나. 그리고 그렇게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한 사람은 그전에도 여러 번 했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국민의 법감정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법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의 현재에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지점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뭐 실제로 뭐 당장 지지율에 무슨 타격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더 나올 경우,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혹에 의혹을 낳고 또 실체들이 더 무언가가 나올 경우에는 좀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네. 문제는 그것들로 국민의 법 감정이 이해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뭐 딸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게 국민적 어떤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 얘기가 나와갖고 제가 윤희용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8일에서 10일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공동 1위를 했단 말입니다. 15%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 그 사위에 대한 그 마약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강 교수님께서는 당장 지지율에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의 사안이 있을 때 여론조사 그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그 조사 조건에 맞춰서 얘기를 할 건, 어쨌든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직접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문제가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크게 부정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한 시도가 있어서, 그것이 일정 부분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뭐 마약이나 뭐 코카인, 굉장히 어쨌든 이례적인 것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지금 여권에선 1위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지 기반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악재가 터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떤 공세들 아니면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또 말끔하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일정 부분 김무성 대표의
지금 여권 내에서 1위 자리를 뭐 바로 흔들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지도 확장에 또는 지지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이번 사안들이 그 의혹들이라든가 논란들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한 제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일단 전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대담을 하면서 두 주인공을 꼽아보자면 두 주연이 여야 그 대표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요. 그 능인선언 개원 30주년 대법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 두 김무성 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축사를 하라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도 자신과 김 대표를 비롯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중생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픈 분들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약간 한 걸음 뒤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참 그 재밌는 것들이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 그 각 여야 대표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런 대화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서청원 전 대표가 앞근인 발언을 했더만요. 아픈 분이 세 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김무성, 또 박원순 또 시장도 지금 아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사열애는 그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보살인데 그 약사열애 세계 최고 자불상에 오늘 뭐 그걸 갖다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여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아픈 걸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그 자신이 아픈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공적인 자리에 갔을 때는 공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떤 이 정치인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데 설거머니 타가지고 넘어갈래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 법회를 주관했던 그 스님 같은 경우는 나라의 거목인 여러분들이 아프시니까 저도 아픕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하는데요. 스님도 말씀 잘하신 건 아니네요. 네. 국민이 제일 아픈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저런 답답한 국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인데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어떤 문제를 의회가 사실은 감시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다시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제 정치 리더들의 문제들, 거취 문제들 또는 가족의 문제들 이것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줘야 할 정당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국정감사인데 네.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당 대표들의 이제 위신 문제들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경중을 따지게 되면 국정원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 정국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당시 예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파문이 있었을 때 친박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른바 몰아낸 다음에는 다음 타깃은 김무성 대표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사위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기획이 된 거 아니냐라는 호사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고 갈까 합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그 김무성 대표 측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몇 달 전에 일이 이제 언론에 왜 지금 공개되냐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이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8월 24일인가 결혼 안 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2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주요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감춰져 왔다라는 부분은 그것도 또 비정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의혹들을 갖다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야권에도 분열의 소지가 있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부패 척결이라든지 각종 포스코 자원외교 방산산업 비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난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야권 분열과 더불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도 친이 친박 간의 분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현재까지 모습들을 보면 뭐 같은 어떤 정당으로서 가기에 이질적인 성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네. 바야흐로 뭐 선거 전국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형 이슈 사건들이 계속 그 숨가쁘게 터져 나오는 걸 보니 뭐 눈앞으로
점점 다가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황장수 소장 그리고 강훈식 교수, 윤희용 센터장 모시고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